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가 본격적인 거잖아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점이나 아니면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거나 또 작가에게 꼭 확인하고 싶었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지체 마시고 폭풍 같은 질문과 궁금증을 쏟아내 주십시오. 습니다. 책방지기니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죽음, 로봇의 죽음을 얘기하셨는데요. 인피니트의 죽음. 네, 역시 공학도 다 오시군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쳐야 정체성이 완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로봇의 경우에는 몸체도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몸을 버려두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또 화장을 하거나 해서 나름대로는 의식을 거치잖아요. 그 이유는 죽었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메모리는 물론 초기화를 할 수는 있는데 백업할 수 있고요. 일단 백업이 가능하고 또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AI 몸피 로봇로딩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언제 여기저기 다 복사본이 있고 네트워크돼 있고 여기서 쪼개져 있고 조각 모으기 하면 또 하나로 형성이 맞춰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로댕의 경우에는 나를 좀 관에 묻어달라 이런 의미로 로봇에게도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다음날 걸어 나오시면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걸 누구도 바라지 않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절대 삶애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소프트웨어만 살짝 메모리 카드만 지우고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아니라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네,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크게 보자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인격체로 존중하려면 얼굴이 있어야 되느냐입니다. 그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땐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얼굴이 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정상인들이 있다면은 좀 많은 장애를 이제 겪었거나 또는 함몰되거나 이런 분들은 인격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인격의 근원이 과연 얼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쉽게 답할 수는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필연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로댕의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전제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의 얼굴은 종적 차원에서의 쟁취물이다. 이런 200만 년, 뭐 넓게면 한 2억 년 정도 되는데, 이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서 살아왔던 이런 그 생명체의 투쟁의 역사의 승리의 월계관 같은 것인데, 이거를 쉽게 누구 허락을 받고 넘겨줬느냐, 이런 게 이제 월권 또는 이제 참칭하는 의미에 부당성이 있다고 이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댕의 이 인격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럼 그의 말과 행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이 또 재미있는 거죠. 왜 그럼 걔는 꼬몽룡은 왜 얼굴을 달아줬느냐? 이렇게, 그건 자유죠, 뭐 자유인데. 사람의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이제 아까 그 우디와 뿌다는 사람의 얼굴을, 이쁜 얼굴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굴 때문에 생겨나는 또 무슨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인격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뿌다가 고장이 났는데, 아니 우디가 고장이 났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혐오를 해요. 그 얼굴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인격에 반하는 영향을 준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격에 이 대우를 하는 것이 얼굴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말이나 행동에 근거한 것이냐는
각 사회마다 다르게 평가를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개의 경우에는 인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객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근데 이 개가 사람을 문다면 처분해야 한 대상으로 전락을 하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인다면은 그 개는 처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개는 이런 인격권을 가질 수는 없는 고유한 내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AI 로봇의 경우에는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소금과 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비생명체인 건 분명한데 행동과 또 말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고 정체성을 갖고, 특히 이제 인터랙션,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성을 유지하면 그 상태에서는 인격권을 갖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 로봇과 사람 로봇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연 우리가 그 과학기술을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까, 그런 회의가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이제 제가 귀에 쏙 들어온 게 우리 사람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저는 주어를 좀 바꾸고 있거든요. 기술의 발전은 기술 스스로 하는 것이다. 사람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어요. 네,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는데, 그럼 무엇이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의 욕망이죠. 이 작은 편리 그리고 욕망, 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 오픈 AI의 그 챗 GPT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혐오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한, 또는 성적 폭력에 관한 그림들을 삭제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 그 선처리하는 그 데 들어간 비용이 1조 원쯤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챗 GPT를 무료로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술 자체가 요구하는 거야. AI가 LLM이라는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할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좀 어려운 얘기지, 매개 변수라는 것을 1750억 개 정도를 때려 넣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요거를 이제 늘리니까 정말 사람처럼 말을 한 거야. 이걸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신기했던 거죠, 일단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2천억 개를 넣으면, 3천억 개를 넣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더 2천억 개를 넣어도 더 좋아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요걸 알아내고 싶었던 거야. 어느 정도면은 이 AI가 사람과 정서적이고 다양한 그 토론을 할 수 있을 수준이 될까? 그 도달하면 공개하는 것이고, 공개하면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AI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AI 시대가 열리면 엔비디아는 떼돈을 버는 거죠.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왜? 사람들이 AI한테, 시리한테, 야, 제가 저 집에서 지니한테 말을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발음이 안 좋아서. 불편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다면 그거 안 쓰겠어요? 이젠 다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모든 사물에 AI가 접목돼가지고 GPT-4 정도 되면은 농담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모든 사물에 AI가 탑재가 되면 오픈 AI나 MS라든지 엔비디아, 나중에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러면 이 기업들만 돈을 버느냐? 그걸 활용하는 모든 이런 기기 회사, 디바이스 회사들, 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여기 그
책방지기님, 이게 다 돈을 벌어요. 모두가 돈을 벌기 때문에 전부 부가 상승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술 발전 때문에 모두가 돈을 버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발전시킨다고 말하는 건 거의 넌센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발전시키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 가운데도 그런 자본력, 기술력, 그리고 조직력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집단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들이 1%가 되는 거죠. 나머지 90%는 그 혜택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멈출 줄 알고 또 물러날 줄 알고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인간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관세사 김재석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책을 다 못 읽고 왔는데요. 1957년에 그 마빈 민스키라는 이제 그 AI 관련된 학자가 10년 이내에 사람과 똑같은 AI가 나온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허언이 됐지만은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영화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터미네이터 수준 정도에서는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터미네이터는 뭐 이미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AI 정도 된다고 보고요. 아이로봇 BT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비 로봇들을 지금 운영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네이버 클로바는 이제 그런 좀비 로봇들을 통해 가지고 물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이지만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면은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좀비 로봇이 사람을 쳤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다, 그럼 당장 취소당합니다. 면허 취소당하고 허가 취소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전이라는 부분뿐만 아니고 안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현재는 강인공지능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몸피 로봇은 사실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금지는 하고 있지만 아무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스스로 야 이래서 큰일 나겠어 하고 한탄은 하고 있지만은 그 2024년 3월 그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황이 5년 이내에 그 AGI 나온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누가 지키겠습니까? 앞다퉈서 이제 먼저 개발하려고 할 텐데 법제화도 불가능해요. 법을 만들려면은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입법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법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 이제 그 지능형 로봇 개발에 관한 뭐 특별법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로봇에 대한 정의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금지할 수도 없고요. 들어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할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의지가 없을까? 로비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거 좀 만들지 말아라. 아직 우리가 로봇 산업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이걸 그냥 법제화하지 말고 자유방임으로 내버려 달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대로 그냥 80년대, 60년대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바람은 이미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법까지도 다 가로막으면서 기술지상주의로 폭주하고 있는 이런 세계인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인문학적인 각성이 좀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 친화적인 삶, 그리고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삶, 이웃을 배려하는 삶, 사랑이라는 것을 좀 잃어버리지 않는 삶, 또 사람다움을 계속 간직해가는 이런 삶,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이런 삶을 그 인문학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학자들을 만나면요, 다 낙관주의자들이에요. 이 낙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미래를 얘기해요. 그들이 설계하는 미래는
뭐 부정적인 게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요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생겨나겠지만 기술적으로 다 극복을 할 테고 자그마한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펼쳐요. 근데 저는 이제 인문학자로서는 무엇을 위해서 발전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봐요.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 물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물어줄 때 이것이 힘이 생기고 정치력을 가져야 입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냥 로봇을 그냥 흥미로운 관심거리로만 치부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하는 입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로비에 밀려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입법이 안 되면 당연히 안전 조치에 대한 법률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북토크를 책 이나마라고 하는데, 이야기 나눔 마당 이나마 이런 걸 자꾸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분이라도 이런 것을 좀 공유하셔서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소중하다, 가난살이도 소중하고 우리가 그냥 모두 마치 그 고삐에 틀어진 송아지처럼 끌려가는 기술에 종속된 이런 삶은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피하려면은 결국 법으로 금지하는 수밖에 없어서 자본 권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해서 입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러려면 사람들 민의가 모아져야 되는 거니까, 민의가 모아지려면 결국 공론장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 공론장이 열리려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자꾸 물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취지에서 현재는 유럽 같은 경우도 책임의 문제를 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AI 로봇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려야 될 것이냐의 문제지, 아까 말씀하신 강한 개발에 대해서는 자유를 열어두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는 이제 그 AGI에 대한 그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행사를 앞에 두고 보니까 자꾸 이 AI에 대해서 뉴스에 뭐가 뜨면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그 AI 정상회 서울 선언하는 거, 각국 그 대표들이 나와서 아무튼 국제 난제를 잘 이끌어가자. 이게 위험이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구글 본사의 경영진인데, 이 사람은요, 순다이 피차이라고, 이 사람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봇의 진화를 이끌어갈 때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이 진화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인간이 아마 문명 사회에 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폐해 쪽으로만 몰고 가지 않고, 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한 쪽으로도 진화를 시킬 것 같은 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문 또 주십시오. 네. 우리 소설가 이하원 선생님 오셨네요. 네. 질문 주세요. 지금 몸피 로봇이 우 박사의 제2의 몸이잖아요. 그 우 박사가 갖고 있는 기억을 몸피 로봇이 똑같이 갖고 있는지, 같은 기억을 갖고 공유를 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게 인간인데 로봇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인간이 미래를 꿈꾼다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다. 네. 어떤 그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미칠 때는 그 모든 게 무너졌을 때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미쳤다. 그럼 무엇 때문에 로봇이 미치는지. 네. 일단 기억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몸소인 우빈나 박사의 기억과 그 우빈나 박사의 뇌파를 또는 그와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로댕의 기억은 다릅니다. 기억의 본질상 그렇죠. 동일한 사건, 지금 같이 이렇게 그 책 이나마를 해도
유경숙 작가님의 기억하고 제 기억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과거를 말씀하셨는데 과거만 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어떤 지식 체계라든지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성별, 자라오는 나이 이런 거 모든 것이 연결되지만 이 책 이나마를 바라보는 미래적인 시선도 연결이 되고요. 또 현재적인 관점도 해가지고 기억을 저는 아로새김이라고 바꿔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데 아울러 가지고 요것을 요거로 엮어서 새기는 거죠. 물론 이것이 새기면 금방 풀리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고 다른 것하고 또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해서 기억의 본질을 찾아가는 대단히 어렵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로댕의 기억과 우빈나 박사의 기억은 같을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로댕이 우빈나 박사의 모든 우빈나 박사가 본 거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하나 뺐는데 그 후각도 원래 만들어 놨었어요. 후각. 근데 후각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로댕에게서 뺐는데 어쨌든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모두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로댕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 판단도 거기다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의미는 이런 거였고 우빈나 박사 그때 외로워했던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그래서 뭐 그 아내인 그 지옥미 여사가 한번 웃어주니까 외로움이 싹 사라졌더라 이런 것까지 옆에다가 토를 달아가지고 함께 로댕은 기억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빛나가 요구하면 지울 수도 있고 또는 소환해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록될 당시에 기억하고 우빈나 박사의 기억하고는 동일하지 않아서 바로 이것이 로댕 프로젝트의 핵심이 됩니다. 과연 이 로댕이 나중에 자기 그 몸소인 우빈나 박사의 이런 도덕성을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건 이제 맛인데 기억에 이제 아까 이제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런 거 기억하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로댕에게도 그 센서를 달아주면 다 할 수가 있고요. 느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닿는 것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닿는 느낌. 물론 이거는 이제 센서의 정확도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긴 하는데 질이 높아지면은 사람보다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뎁스 이제 카메라 같은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외선 카메라도 다를 수 있는 거고 저외선 카메라도 다를 수 있고요. 가시광선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로댕의 경우에는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채널까지도 활용해가지고 시지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의 차원에서 또 이미 사람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과연 로댕이 꿈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요건 1980년에 이미 그 전자양 돌리는 꿈을 꾸는가라는 논문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전자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AI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컴퓨터가 막 혼자서 돌아가면서 잠꼬대를 하면서 꿈을 꿀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꿈이 뭐죠? 과연 우리가 꿈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꾼다고 말하는 그 꿈은 무엇인가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꿈은 아예 틀렸어요. 그러면 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아까 이제 김효원 선생님이 무의식을 말씀하셨지만은 무의식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쓸 수가 없어요. 기억의 저층.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식에 그 의식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의식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의식을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로댕이 또는 AI가 꿈을 꿀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은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요. 꿈을 꿀 수는 있는데 다만 그 꿈이 사람과 같은 것이냐, 사람처럼
어떤 오늘 하루 있었던 어떤 기억들을 경험들을 정리하기 위한 조각 맞추기 같은 차원에서 기억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꾸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AI 로봇도 사람과 결합이 되는 순간 사람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방식에서 이미테이션 같은 꿈 아닐까. 사람이 꾸는 꿈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하다가 이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닐까, 이 정도 상상을 하고 있고, 그건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실 분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서기론 예. 화가님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서기론 화가. 그 장수를 보고 제가 우선 물리량에 놀랐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철저해서, 저는 미술인이지만은 좀 호기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과학서들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런 소설이 나왔다는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입니다. 다른 책이 아니고 예, 처음이고, 더군다나 보니까 이 AI하고 로봇이라는 문제를 소설이라는 몸체 속에 아주 너무 잘 녹여내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잘 녹였다고 하는 말은 좀 어떨지 몰랐는데, 아까 소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뭐 디테일 같은 것들이 뭐 정서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네, 저기 작가님께서 답변 주시기 전에 아까 서기론 화가님께서도 이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쓴 소설이라고 칭하셨죠. 어떤 이가 페북에 이런 리뷰를 올렸더라고요. 단테의 신곡 이후에 가장 인간의 영혼과 의식 문제를 과학과 철학을 겸해 문명의 변곡점을 섬세하게 짚어낸 소설이라고, 신곡의 지옥편 33곡을 읽어내려갈 때 맛봤던 그 섬뜩하리만치 정밀하고 정교했던 설계도와 다시 맞닥뜨리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어떤 이가 페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럼 답변 주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분이 계신 건데요. 한 분은 우리 아틀레이크 그 대표님이 출판을 좀 허락해 주셔서 나오게 됐고요. 그 전에는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용기를 갖고 출판을 해주셨고, 두 번째 분은 제가 이제 그 비평가 분들에게 이제 초고를 보냈는데, 뭐 그냥 나쁜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혹시 해가지고 보냈더니 재밌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정말요 그랬더니 정말 재밌어 그러시길래 그래요 해가지고 막 고쳐가지고 대표님께 보냈더니 대표님이 재밌다고 그러셔가지고 두 분이 재밌다고 하시는 바람에 오늘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저 청년이 질문 못하고 집에 가시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9시가 지났습니다. 작가님,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네. 업계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좀 말하는 게 좀 두렵긴 하네요.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싸늘하게 보는가 보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 내 책의 문제가 좀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수준에서는 AI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AI의 실체를 확인하시려면 네이버로 가셔야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그 D램, 메모리 칩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고요. AI 칩에 끼워서 요즘 판매가 되죠. 그러니까 그 AI를 많이 쓰는 곳은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또는 아마존 같은 회사들, 물류 회사라든지. 여기서는 사활을 건 싸움이에요. 단순히
그 칩 문제가 아니고 물류 시장이라든지 플랫폼 데이터 사업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한계에 부닥쳤어요. 클라우드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 구독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기업들을 고객으로 해가지고 AI 서비스를 전문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죠.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예전엔 전력 질주로 AI의 성능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정체된 거예요. 정체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시장으로 파고들 것이냐.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개념을 통해 가지고 종합하고 연결해 가지고 시장의 가치를 이제 높이겠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이 2023년, 24년을 달궜어요. 근데 2025년으로 가면은 그 시장도 이제 천장에 닿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타오르기 시작한 부분이 AI 로봇이에요. 근데 이 로봇은 쓸 데가 없어요. 로봇 만들어 가지고 뭐 커피를 끓이니까 뭐 합니까? 설거지를 제대로 하나요? 아무것도 못 해요. 청소도 못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만들려고 할까요? 이 과정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어느 날 AI 로봇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농담도 같이 하고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는 중이기 때문에 칩을 만드는 회사하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같은 경우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냈잖아요. 요거는 그전에는 그 유압으로 하는 힘 좋은 다이나믹스 이런 거였다고 한다. 힘 좋은 로봇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친화적인 인간 친화적인 로봇을 말하자면 전기를 쓰는 로봇으로 바꿨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보틱스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요 수준과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인간 친화적인 기술이 접목이 되면 아마 올해 말쯤 되면은 현대가 아마 로봇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삼성에서 보시는 거하고 플랫폼 기업이나 로보틱스 특히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제 소설에서는 요거를 2030년까지 밀고 나갔을 때 그때는 아마 연구소 중심으로 될 거다. 각 회사들마다 연구소를 굉장히 키우고 있잖아요. 삼성도 뭐 1조 원 가까이 연구비로만 쏟아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소가 곧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개발된 그 하나의 로봇 기술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야. 실제로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죠. 공정이 그대로 있고요. 요것을 공정을 다시 옮겨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수리까지 하고 애프터 서비스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후에 개발까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핵심 그 부서는 이런 연구 개발 분야가 지금 다 맡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일반 엔지니어들은 3만 명씩 막 잘랐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이제는 AI로 대체되는 사람들은 모두 잘랐고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급 두뇌들만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기업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AI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로봇과 결합되는 순간은 또 다른 시너지를 낳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운동, 물리적인 세계와 관련된 영향력은 AI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로봇과 결합되면서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엄청 수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사람에게도 계속 그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사람의 물리적인 센서도 데이터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5년, 26년쯤 되면은 로보틱스의 기술이 아마 혁신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한 2030년보다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 끝으로 다음 작품 구상이나 앞으로의 집필 계획 등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절필을 선언할 그런 계획은 아니시죠? 저는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싶어요. 전업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작품과 연작되는 작품들을 계속 생산하고 싶으신지. 저 노댕은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AI는 이제 아니 또 다른 구상이 있긴 있는데 네. 그거는 주제가 좀 달라서 AI 소설 하면 이제 구박사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와보시니까 소원책단 와보시니까 어때요? 여기에 그 활동하는 저기들이 많더라고요. 동아리들이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 모시고 활동하는 동아리나 아니면 조합 활동하는 거나 이런 거를 잠깐 좀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질문 한 가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야 나는 질문을 할 거리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손을 내렸는데요. 어쨌거나 저희 소원책담은 지금 현재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이 서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독서 모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독서 모임은 저마다 각각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희 소원책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십니다. 그래서 조합원 선생님들이 독서 모임을 꾸려나가시고 그러다 보니 그 성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SF 소설을 가지고 선생님의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어쩌면 이런 교수님과 작가님의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이런 장소에서 보다 더 가까이에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안에서 질문과 그리고 답변들을 서로 나누는 곳, 다시 이야기해서 한마디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곳, 저는 감히 이 장소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려운 책을 내주신 우리 작가님께 그리고 그 어려운 벽돌책을 또 읽고 참여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북토크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